사실 이거는 대법원장의 권한이 강화됐으니까 사법부 권력이 독립된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자칫 착각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박정희가 만들어낸 제도예요. 이렇게 만들면서 겉으로는 사법부가 독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관의 상소라는 수용하지만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는 안 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의 요구를 절반만 수용하는 꼼수로 배수진을 쳤습니다. 판사들이 성향과 동향을 감시하면서 아래로부터의 개혁, 민주법원을 꿈꾼다? 이건 모순 아닌가요? 축소하고 묻어두려 할수록 그에 반해 내부의 개혁의 에너지는 더 커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는 좀 해주셔야죠. 예.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잠깐 리포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른바 법관들 사이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얼마 전에 불거졌죠. 왜냐하면 이제 성향 분류를 해가지고 그 법관들이 지금 최근에 우리 법원이 가지고 있는 그 형태가 어떻게 보면은 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법원과 충돌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이 왜 이런 일들을 벌어지냐라고 알고 봤더니 그 법관들을 성향에 따라 분리하는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이 그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이로 사실이라면 그걸 밝혀야 된다라고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일반 법원의 판사들 사이에서 높았었고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진상규명위원회까지 꾸려서 조사를 해봤는데 문제는 실제로 그런 것이 존재하는 증은 아니다라는 식으로만 결론을 내렸고 또 그 정말 그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리스트가 존재한다고 불려진 법원행정처에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컴퓨터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고 그냥 그 자리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후임자가 들어와서 봤더니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깡통 컴퓨터였다라. 그러니 전임 그 판사가 썼던 제대로 된 컴퓨터를 조사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요구까지 있었는데 그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판사들이 이른바 판사회의란 걸 개최를 했고 그 판사회의를 개최해서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 법원행정처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 인사권, 판사들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 판사들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분리해서 불이익도 주고 실제 중요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관여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일부 이럴 거에는 그런 견제하기 위해서 전국 법관들의 대표회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밑에서도 어떤 사법행정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자라는 목소리 하나 그리고 자 블랙리스트에 관해서는 진상규명위원회 규명된 게 없으니까 이 부분도 재조사를 하자라고 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는 이미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서 했다. 그러니까 이건 접어두고 법관들의 상설회의 자체, 회의 자체는 상설화로 하자. 이거를 받아들이겠다라고까지 지금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 의원님. 불같은 존재감을 과시하는. 저 법관회의, 그러니까 그 법원의 저런 분위기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들어오면서 6년 동안 차곡차곡 이렇게 켜켜이 쌓인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쌓인 게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은 이미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OECD 회원 국가 중에 제일 높을 정도로 지금 커져 있고 이제는 법관 내에서 법원 내에서조차도 또 다소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지금 양승태 체제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이 목미까지 온 거죠. 기본적으로 판사들은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도 저는 생각되는데 그런 분들도 저 정도로 이제 지금 법관회의까지 소집해가지고 또 일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그냥 게시판에 글까지 올리고 익명 게시판에 그런 상황이라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죠. 양승태 대법원장이 수용하는 듯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저는 반쪽 수용이라 그러고 언론에 보도도 되는데 전면 거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면 거부. 그 반이라고 할 때 수용한 게 반은 된다고 하는데 그게 법관회의를 상설로 하는 걸 수용했다 그러는데 저분이 블랙리스트 사건 난 지 3개월입니다. 지금 3개월 만에 입을 열었거든요. 남은 임기가 3개월이에요. 그러면 상설화 하더라도 그 상설화는 자신이 떠난 뒤에 가동될 법관회의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받아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고. 전면 거부다.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거부했는데 이거 뭐가면 거부한 논리가 이미 조사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정유라 이병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못 믿어서 특검하자 그러니까 이미 조사했지 않느냐. 특검 필요 없다라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한 게 딱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특검을 갖다 그나마 수용하고 특검에서 기소당하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블랙리스트 사건 의혹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대법원장이거든요. 대법원장이 알고 있었다.
또 은폐하는데도 다 알고 가담했다라고들 많이들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데 그 당사자가 핵심 당사자가 블랙리스트 조사는 이미 했다, 필요 없다. 이 얘기는 검찰이 다 조사했는데 웬 특검이냐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 안 하고 똑같다. 예. 왜 블랙리스트가 있어야 되죠? 법원에? 사실은 없어야죠. 없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대법원장이 제왕적인 권력, 예. 그다음에 주로 인사권, 그다음에 전보권 예. 이런 걸 가지고 무기로다가 다스려 왔습니다. 뭘 다스렸느냐? 법관을 갖다 법관이라는 게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야 되는데 법과 양심보다 윗사람 눈치에 의해서 재판하도록 길들이는 거죠. 인사권을 보고 재판해야 하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가 본인의 양심에 따라 하면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예. 윗사람 눈치도 보다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좋아하는 판결은 무엇일까? 이제 이게 영향을 받는 거죠. 예. 영향을 받아서 그게 순응하다 보니까 이제 보수적인 판결, 상식에 반하는 판결들이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오는 거죠. 근데 멀쩡한 판사가 왜 저는 판결 내리느냐? 사실 그 뒤에는 이 그걸 다스리는 족쇄가 블랙리스트인 거죠. 예. 원래 그 전에 이영훈 대법관은 실질적으로 인사라면서 예측 가능한, 보통 판사들은 네. 자리에 오게 되면 이게 승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은 2심 재판하는 거고 지방법원은 1심 하는 건데 그걸 승진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어디 간다라고 하는 게 예측이 가능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이영훈 대법원장의 대법원 계획이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시도하다가 이제 임기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 이전에 보기 어려운 그런 이제 우리 과거에 이제 촛불 집회 예. 그 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영장 발부한다거나 재판하는데 직접 지휘했던 사람이 나중에 대법관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로 인해서 사법 파동 비슷한 게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점점 강화되어서 굳어지면서까지 왔다는 거죠. 예. 양 변호사님. 예. 판사 출신이세요? 아닙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양판사라고 부르죠.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권위주의적으로 예. 비치셨을까요? 그럴 일 아니, 없는데. 이 상황이 좀 심각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우리가 몇 있죠. 번 다루긴 했지만. 예. 근데 정말 지금 그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법관회의 한 번 열리게 지금까지 이제 형식적으로 3번 열렸어요. 2003년 한 번, 2009년 한 번, 이번까지 했는데 진정으로 전체 이 법원을 대표하는 100명이 모인 건 최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거 한 번 모이려면 1년, 2년씩 걸리는데. 판사들이 정말 우리 흔한 말로 범생이 중에 범생이들이죠. 연수원 내에서도 사법연수원에서도 판사들 친구들 보고는 야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폭이 좁은 게 아니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지적을 할 정도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실제로는. 움직인 것 자체로 사건이에요. 예. 오죽하면 움직였겠어요. 근데 이 블랙리스트라고 불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어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무체부 장관 재판받고 있잖아요. 구속 상태에서. 그런 비슷한 게 만들어졌다는 건 어마어마한 범법인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의 컴퓨터는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되는 신성 불가침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한 번 조사했는데 뭘 조사를 또 하냐. 그러니까 법원이 독립을 보장받는 것은 권력으로부터 보장을 받는다는 것이지, 독립을 보장받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보장받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노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판사 사법부라고 하는 게 독립과 국회에 계시니까 국회와의 역할에 있어서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이 법원의 독립을 진정한 의미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이 사법 상설화로 될 수 있을까요? 법관회의 상설화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저는 이 법원 내부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는 보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일단은 현행 헌법에 의해서 우리 헌법이 재헌 헌법하고 지금 헌법이 다른 게 뭐냐면은 지금 헌법은 대법원장이 모든 대법관의 재청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국회에서 결국에는 동의를 얻게 돼 있지만은 그 재청하는 그 권한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고, 원래 재헌헌법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왕적인 권한을 갖다가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대법원장의 권한이 강화됐으니까 사법부 권력이 독립된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자칫 착각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박정희가 만들어낸 제도예요. 이렇게 만들면서 겉으로는 사법부가 독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법원장 하나만 통제하면 돼요. 하나만 통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대법관 제청할 때마다 청와대에다가 물어보고 제청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 대통령이 사법부를 장악한
그 방식을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민주적인 어떤 예를 들면은 대법원장하고 칼라가 다른 대통령이 이제 등장하면은 대법원장은 나 몰라로 하면서 자기 원하는 사람을 갖다가 대통령 의사와 무관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이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이 모든 판사들이 또 진짜 이제 거기만 쳐다보고 있겠네요. 거기만 쳐다보는 거죠. 그래야 내가 고등부장으로 승진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별 하나 닿느냐 못하느냐는 뭐 필생에 한평생에 가장 중요한 일처럼 되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번에 지방근무 했는데 다음에 수도권이나 뭐 서울로는 못 가나. 이런 근무 이제 전보 발령 이 모든 권한을 그게 2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다 쥐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요걸 가지고 뭘 하느냐. 결국에는 재판의 내용을 요리하는 거예요. 그걸 수뇌부의 어떤 정치적 필요와 판단에 따른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 예를 들면 지방법원의 수석 판사, 재판을 어느 재판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이거 배당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그다음에 요즘 우리가 많이 겪지만 영장 발부 판사, 어느 판사가 걸리는 에 따라서 이게 발부되기도 하고 발부 안 되기도 하나. 그러고는 이제 승진 직전에 원스타 달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갖다 그러니까 거기가 다 조요직이라 그러더라고요. 승진하는 자리.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수뇌부가 원하는 것에 어긋나게 영장 발부를 하거나 발부를 안 해가게 될 경우에는 자기 승진이 어려워질 거라는 딱 그런 지위에 놓인 사람을 거기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장악하고 요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법관 상실화는 기본입니다. 기본이고요. 기본인데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제왕적 권한을 좀 쪼갤 필요가 있어요. 재청권 이번에 제가 개헌특위에 있는데 개헌특위위원회 다수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법원장이 지금 독점하고 있는 재청권을 회수해서 국회 등으로 분산시켜야 된다. 아니면은 법관회의 같은 이런 데서도 이제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민주적으로 선출하고 추천할 수 있는 제도까지도 감안해야 된다. 강구해야 된다. 이런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게 16,000개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다죠, 사실은. 모두 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법원의 직원들 13,000명. 판사 3,000명. 그다음 무슨 선관위원도 이런 것도 다 재청권이 있더라고요. 헌법재판관 중에 3명. 3명. 그러니까 3명이가 다 장관급, 차관급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이걸 갖다가 한 사람이 틀어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대법관들도 보면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이 소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 한 명이 아니고 대법관 위에 대법원장이 있어요. 이게 이제 현재 소장하고 다 차이점인데 더 높게 설정돼 있다. 그래서 이것도 낮추자. 그래서 여기서도 호선해가지고 대법원장. 맞아요. 양승태 대법원장도 대법관 하다가 2월에 그 임기를 다 마쳤고 그리고 9월인가에 대법원장으로 다시 임명이 됐거든요. 다시 임명됐죠. 2011년도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 대법원장 임명권자인 대통령하고 그 어떤 뭐 눈맞춤, 뭐 입맞춤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 2월에 그만두고 2월 말인가에 그만두고 이제 그 후임으로 이상훈 대법관이 들어갔잖아요. 그만두고 로펌을 안 가고 저 해외 여행 가고 막 아무 일도 안 하더라고요. 가도록 이제 예정돼 있었던 거고 이 그 분이 그 대법관 되기 전에도 어떤 그 내부의 이런 문제 때 사법 파동 때문에 잠시 한직으로 물러 있다가 바로 이제 대법관으로 못 가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몇 년 끝에 다시 대법관이 돼서 끝내 대법관이 되고 마지막에 대법원장까지 되는 1년에 이제 이런 적폐입니다. 정치 검찰 얘기할 때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 즉 정권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치 검찰을 양성하는 토양 자체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거에 반해서 양심의 마지막 보루, 정의의 마지막 보루 법원은 정의와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도록 거긴 독립수행 보장됐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런 나쁜 정권들이 이 사법부를 갖다가 양심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권력의 마지막 보루, 집권층의 마지막 보루로 해가지고 검찰에서 잘 요리해도 결국에 법원 가서 뒤집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몫을 박아놓은 거죠. 이제는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그로 인해 가지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신하고 그다음에 이 법관들 스스로도
사실 이거 소수의 권력지향적 법관회에서 이 일이 만들어졌지 다수의 판사들은 정말 힘든 일을 갖다 마다 않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막 장문에 글을 써서 올리고 휴가 내고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지금 그러고 이제 법원 개혁을 위해서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 대법원장 밑에 법원 행정처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학교로 따지면 뭐 서무과 이런 데예요. 예. 사무처 이런 데인데 국회 사무처 같은 데예요. 국회 사무처 같은 데는 거기 판사들이 들어갔고 한 40명 정도 있더만요. 거길 거친 판사들은 이후에 다 권력과 승진하는 판사가 되니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들어갔고 대법원장의 비서실처럼 움직이고 있고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처럼 돼 있고 뭐 대법관들이 뭐 대법원장 보좌하는 것도 아니고 그 법원 행정처장이 그 대법원장을 더 보좌하고 이 밑에 행정처장은 또 대법관 아니에요? 예, 행정처장은 대법관인데 행정차장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비 대법관 1호예요. 이번에 근데 옷 벗었잖아요. 옷 벗었는데 이게 이례적인 일이고 이번에 척결당한 건데 되게 이 자리를 거쳐가지고 이게 양승태 그 대법원장도 이 자리를 거친 사람이에요. 아, 차장을 거쳐서? 차장을 거치는 게 중요해요. 차장을 거친 거로 그 다음에 무조건 대법관. 그리고 그 이번에도 이 차장을 갖다가 잘라야 된다고 하니까 그 심사해가지고 차장 밑에 있는 사람 한 명만 징계를 했죠 지금. 그래서 징계가 부족하다고 또 지적받고 있는 거죠. 그분이 부장인가요? 그 한 명 징계 받은 분이? 그분이 이제 양형위원회 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상임위원이고 양형부장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판희 판사에게 너 인사모 회원하냐? 그거 저 아닌데요. 그랬더니 너 네 기록 다 있어. 여기 보면 다 있는데. 그런 얘기가 돌았죠. 컴퓨터. 그 당시 지워지지 않은 컴퓨터. 인 상태에서 다 보게 만들고 했던. 아이디하고 패스 들어오면 너에 대한 기록 다 있어. 그래갖고 블랙리스트에 존재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분만 이번에 처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징계 대상으로 됐고 실은 그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인사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크게 두 가지 문제인데 대법관의 제청권을 대법원장으로부터 회수해서 분산하거나 달리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대법관의 제청권을 대법원장에서 회수해서 분산시키자. 또 하나.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나라도 썼던 방식인데 이제 법관인사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법원 내외의 인사들로 그 대법원장이 영향을 못 미치게끔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과정에서 이 법관들의 어떤 특히 고위직 이제 법원장이라거나 대법관이라거나 이런 어떤 인사를 갖다 정할 때는 이제 판사들의 의견도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몇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그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서 개헌특위에서도 논의되고 있고 또 저도 뭐 토론회를 한번 개최한 바가 있는데 뭐 여러 지금 토론회가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인사와 승진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던 것을 분산시키자. 그리고 분산하는데 그냥 분산시켜서 뭐 또 다른 분한테 이렇게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예측 가능한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여기서 판사들의 견해도 받아들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그 양 변호사님도 잘 아시지만은 여기 판사 출신 아니래요, 근데. 아이고 뭐 법조인이시니까 이 사법 선진국에서는 승진 개념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승진할까 말까 승진에 대한 걱정 없이 그냥 대부분의 판사들은 큰 보직을 맡는 그 일부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그냥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그 지방에서 평생을 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를 인사지동시킬 때는 항상 그런 나라들은 보면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본인의 동의 없이 어디 못 보냅니다. 본인의 동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인사는 없게도 만들 정도로 그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번 그 전주 지방법원에서 1심 판사만 계속했는데 고등법원에 가고 2심 재판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 판사에게 고등법원에 가서 2심 재판할 의향이 있냐라고 하는 걸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탕에는 뭔가 하면은 되게 한 곳에서 판사하면 끝까지 갑니다. 40년, 50년을 갖다가. 그러면서 이 판사들이 뭔가 하면 이제 법리, 그 다음에 법, 판결 뭐 이런 데만 치중하는 거죠. 무슨 출세니 뭐니 이런 거는 관계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옮겨가는 거를 출세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예. 이거를 그냥 이번에도 그 판사들 그 주장도 했잖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를 이원화시키자. 예. 출세 개념으로 두지 말자. 그렇죠. 승진 개념으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올림픽 선수들도 예. 뭐 수영 선수다 그러면 예. 수영 기록에만 치중하도록 만들어야지. 예. 수영 선수들 너 이번에 과장이지 다음엔 부장이고 뭐 너 이번에는 뭐 대구에 가 예. 울산에 가 뭐 서울로 와. 또 서울로 가기 위해서 막 로비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수영하나 지방에서 수영하나 똑같은 수영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사법제도의 그 풍토부터 바뀌어야 되겠죠. 그건 많은 시간을 요할 테고 예. 기본적으로 이 제왕적으로 분산된 그러니까 재판 결과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여러 제도들이 있죠. 제도들. 아하. 예.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뭐 예. 대법원장 권력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배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게 나쁜 재판 결과를 예. 만들어내고 공정하지 못한 사법행정을 만들어내니까 예. 그게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전관예우 이런 것도 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정관예우는 창피한 얘기죠. 아, 창피해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예. 당연하게 그 이제 좀 이름을 좀 쌓고 이제 그 직급을 쌓은 뒤에 이제 나중에 퇴직해가지고 돈 더 많이 받자는 거고 대법관 정도 그 나오면 대법관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한 사람들은 그냥 전화 한 통화 법정에 나가지도 않고 전화별로 전화 한 통화에 너 잘 있어요 요새 예. 안부 정도 물고 한 통화에 5천만 원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대법관 출신들도 이제 점점 개업을 안 하는 분위기로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대법원장 될지 몰라가지고 양심적으로 사건도 골라 맡은 예. 그리고 이제 모든 걸 국세청에 다 신고한 예. 탈세 안 하려고 그렇게 양심적으로 한 분들이 1년에 한 20억씩 벌고 예. 양심적으로 한 사람들이 매우 양심적으로 하면 한 20억 정도 버는. 예. 좀 덜 양심적으로 하면 그건 이제 모르죠. 이제 어떻게 공이 몇 개가 더 붙는지도 모르고. 아니 이건 뭐 청문회에서 나왔던 일이니까. 예. 양 변호사님 저렇게 법원의 분위기가 바뀌고 독립적 재판을 하게 되면 변호사들은 좀 유리해지겠네요. 유리하다기보다는 이제 공정한 경쟁을 좀 할 수가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눈치 봐야 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변호사가 중요합니까 사실. 변호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누구 연줄이 있나 아는 판사 없나 동기 없나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그렇죠. 진짜 걱정이 그래 행정법원이나 이런 데가 검찰도 마찬가지인데 엘리트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예. 왜 행정하고 이 전문성하고 그게 안 나눠지냐면 우리를 감히 누가 감독해 이런 의식들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깨야 될까요? 그거 참 아니 그 의원님 예. 긴급 질문. 행정처를 예. 지금 그 법무부의 검찰화, 예. 탈검사하면서 법원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 아주 꼭 필요한 부분만 있으면은 뭐 한두 명 이렇게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 60몇 명이 가 있어요. 예. 근데 이 행정처가 예. 재판 잘하게 돕고 그 자료 제공해주고 이런 거 정리해주고 그런데 거기에 판사들 꼭 와 있어야 되나 행정처? 아니요. 그래서 그 계산책이 예. 사실 지금 법원 행정처의 관료화 예. 그리고 권력기관화가 예.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첫 개는 이제 판사를 빼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빼버리고 그 순수 사무 행정 직원들 예. 또 전문가들 많잖아요. 오래 한 사람들 그다음에 뭐 법학 공부하고 이제 온 사람들 변호사들 중에서도 뽑으면 되죠. 당연하죠. 그렇게 하자는 게 유력한 방안이고요. 외국에는 아예 이게 밖으로 나가가지고 법무부가 이쪽 행정을 대신해주는 나라들도 여러 나라 있어요. 선진국에는. 근데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검찰과 법원의 어떤 대립관계 등으로 아마 용납이 잘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선진국에는 그렇게 하는 나라 순수하게 행정 서비스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더 잘 아시지만 국회 사무처가 권력기관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책상 바꿔주고 컴퓨터 바꿔주고 뭐 그러잖아요. 맞아요. 지금 국회로 따지면 국회 사무처에 국회의원들이 40명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매우 웃기는 거죠. 매우 웃기네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예. 탈권력화하는 그런 기관으로 바꾸자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사법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그 2012년 말에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예. 그때 그걸 주도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예. 그분 재판을 보면서 참 이상했단 말이에요.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즉 정치에 개입해서 위반이다. 그런데 정치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즉 선거에 개입한 거거든요. 근데 선거법은 또 무죄. 국정원법은 유죄, 선거법은 무죄. 근데 2심에 가갖고 국정원법, 선거법 다 유죄. 근데 대법에 올라가갖고 이게 뭐 무죄라고 하는 건 아니고 증거가 좀 이상하니까 파기환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2년 근 3년이 됐는데 재판 안 하고 있어요. 열리잖아요. 예.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 사건이 잘 아시지만 수사할 때부터 예. 제대로 수사하려고 했던 검찰들 날렸잖아요. 그렇죠. 예, 날려가지고 최동욱 등 해가지고 예, 윤석열 윤석열 그때 다 날라간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너희들 멋대로 지시에도 따르지 않고 하면 안 되지. 해서 오다 기소. 오다 내린 거 항목대로 기소해서 가고 그다음에 판결이 남아 있잖아요. 예. 권력의 마지막 보루니까 여기서 다시 작용을 하는 거죠. 예. 이런 일들이 모든 재판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권의 명운이 달리거나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판결다 아니면 경제 권력, 재벌들 회사 이런 데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예. 1심, 2심 다 이겼어. 맞아요. 근데 대법원 올라가가지고 10년씩 가는 거야. 그러면 KTX 여승무원들 10년씩 누가 기다려요. 중간에 다 이제 포기하고 말지. 이런 것들이 이제 왕왕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게 KTX 여승무원들 재판. 해고 부당하다 했다가 예. 법원 가고 해고 정당하다. 예. 쌍용차 직원들 해고. 예. 해고. 근데 그게 최종 판결까지 받는 데는 또 무수한 시간이 걸리도록 만들고 그거 하나 이기려고 대법관 전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갑자기 이게 내세워가지고 그러면 서류 몇 번 내면 또 재판이 2, 3년 더 길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쌍용차 같은 경우는 그 기다리는 와중에 뭐 한 30명 가까이가 자살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는 그런 것들이 바꿔야 되고 저는 일단 우리 시대에 특히 이제 새 정부도 들었었습니다만은 사법개혁이 검찰개혁과 법원개혁 이걸 합해서 범사법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선진국이 될 수 있지.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법원 판결이란 건 일종의 저울이잖아요. 그래서 정의의 여신 DK가 들고 있는 것도 저울이잖아요. 이게 저 공평하고 공정해야 되는데 아니 어느 시장의 저울이 한 80%는 가짜더라. 소고기 지금 95%쯤 가짜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시장에 물건 사러 갈 의욕이 안 나잖아요. 우리 사법부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대만 가서 재판 받을 거예요. 필리핀 가서 재판 받을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잖아. 여기서 재판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불신이 높아져서 멀쩡한 판사들의 판결까지도 불신받는. 공정하게 했는데도 불신받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이렇다 그럼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의 품격이 떨어지는 품격 시대에 맞지 않는.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것이 저는 현 정부에서 급선무다. 그래서 딱 이 사건은 현재 지금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안은 판사들의 문제로만 볼게 구경할 게 아니라 우리 생활의 문제네요. 우리 생활의 문제입니다. 생활의 문제고 아니 소고기 한 그램이 500g, 600g이면 600g이지 그걸 뭐 200g만 주고 300g만 주면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회를 이제 벗어나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사법개혁하면 법원개혁과 검찰개혁 양축이라 그랬는데 법원개혁만 얘기했으니까 1부 끝난 겁니다. 다음에 2부 검찰개혁 때 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든 대법관 제청할 때마다 청와대에다가 물어보고 제청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 대통령이 사법부를 장악한 그 방식을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민주적인 어떤 예를 들면은 대법원장하고 칼라가 다른 대통령이 이제 등장하면은 대법원장은 나 몰라로 하면서 자기 원하는 사람을 갖다가 대통령 의사와 무관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이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이 모든 판사들이 또 진짜 이제 거기만 쳐다보고 있겠네요. 거기만 쳐다보는 거죠. 그래야 내가 고등부장으로 승진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별 하나 닿느냐 못하느냐는 뭐 필생의 한평생에 가장 중요한 일처럼 돼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지방 근무했는데 다음에 수도권이나 뭐 서울로는 못 가나. 이런 근무 이제 전보 발령. 이 모든 권한을 그 2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걸 다 쥐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요걸 가지고 뭘 하느냐. 결국에는 재판의 내용을 요리하는 거예요. 그걸 수뇌부의 어떤 정치적 필요와 판단에 따른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 예를 들면 지방법원의 수석판사, 재판을 어느 재판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이거 배당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그다음에 요즘 우리가 많이 겪지만 영장 발부 판사, 어느 판사가 걸리는 에 따라서 이게 발부되기도 하고 발부 안 되기도 하나. 그러면 이제 승진 직전에 원스타 달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갖다 그러니까 거기가 다 조요직이라 그러더라고요. 승진하는 자리.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수뇌부가 원하는 것에 어긋나게 영장 발부를 하거나 발부를 안 해가게 될 경우에는 자기 승진이 어려워질 거라는
딱 그런 지위에 놓인 사람을 거기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장악하고 요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법관 상실화는 기본입니다. 기본이고요. 기본인데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제왕적 권한을 좀 쪼갤 필요가 있어요. 재청권 이번에 제가 개헌특위에 있는데 개헌특위위원회 다수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법원장이 지금 독점하고 있는 재청권을 회수해서 국회 등으로 분산시켜야 된다. 아니면은 법관회의 같은 이런 데서도 이제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민주적으로 선출하고 추천할 수 있는 제도까지도 감안해야 된다. 강구해야 된다. 이런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게 16,000개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다죠, 사실은. 모두 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대법원장이거든요. 대법원장이 알고 있었다. 또 은폐하는데도 다 알고 가담했다라고들 많이들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데 그 당사자가 핵심 당사자가 블랙리스트 조사는 이미 했다. 필요 없다. 이 얘기는 검찰이 다 조사했는데 웬 특검이냐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 안 하고 똑같다. 왜 블랙리스트가 있어야 되죠? 법원에? 사실은 없어야죠. 없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대법원장이 제왕적인 권력, 그다음에 주로 인사권, 그다음에 전보권 이런 걸 가지고 무기로다가 다스려 왔습니다. 뭘 다스렸느냐? 법관을 갖다 법관이라는 게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야 되는데 법과 양심보다 윗사람 눈치에 의해서 재판하도록 길들이는 거죠. 인사권을 보고 재판해야 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가 본인의 양심에 따라 하면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윗사람 눈치도 보다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좋아하는 판결은 무엇일까? 이제 이게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을 받아서 그게 순응하다 보니까 이제 보수적인 판결, 상식에 반하는 판결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멀쩡한 판사가 왜 저는 판결 내리느냐? 사실 그 뒤에는 이 그걸 다스리는 족쇄가 블랙리스트인 거죠. 원래 그 전에 이영훈 대법관은 실질적으로 인사라면서 예측 가능한, 보통 판사들은 자리에 오게 되면 이게 승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은 2심 재판하는 거고 지방법원은 1심 하는 건데 그걸 승진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어디 간다라고 하는 게 예측이 가능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영훈 대법원장의 대법원 계획이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도하다가 이제 임기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 이전에 보기 어려운 그런 이제 우리 과거에 이제 촛불 집회 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영장 발부한다거나 재판하는데 직접 지휘했던 사람이 나중에 대법관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사법파동 비슷한 게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점점 강화되어서 굳어지면서까지 왔다는 거죠. 양 변호사님. 판사 출신이세요? 아닙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양판사라고 부르죠.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권위주의적으로 비치셨을까요? 그럴 일 없는데. 이 상황이 좀 심각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자라는 목소리 하나. 그리고 자, 블랙리스트에 관해서는 진상규명위원회 규명된 게 없으니까 이 부분도 재조사를 하자라고 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는 이미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서 했다. 그러니까 이건 접어두고 법관들의 상설회의 회의 자체는 상설화로 하자. 이거를 받아들이겠다라고까지 지금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 의원님. 불같은 존재감을 과시하는. 저 법관회의, 그러니까 그 법원의 저런 분위기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들어오면서 6년 동안 차곡차곡 이렇게 켜켜이 쌓인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쌓인 게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은 이미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OECD 회원 국가 중에 제일 높을 정도로 지금 커져 있고, 이제는 법원 내에서조차도 또 다소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지금 양승태 체제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이 목미까지 온 거죠. 기본적으로 판사들은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도 저는 생각되는데 그런 분들도 저 정도로 이제 지금 법관회의까지 소집해가지고 또 일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그냥 게시판에 글까지 올리고 익명 게시판에 그런 상황이라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죠. 양승태 대법원장이 수용하는 듯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저는 반쪽 수용이라 그러고 언론에 보도도 되는데 전면 거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면 거부. 그 반이라고 할 때 수용한 게 반은 된다고 하는데 그게 법관회의를 상설화하는 걸 수용했다 그러는데 저분이 블랙리스트 사건 난 지 3개월입니다.
지금 3개월 만에 입을 열었거든요. 예. 남은 임기가 3개월이에요. 그러면 상설화 하더라도 그 상설화는 자신이 떠난 뒤에 가동될 법관회의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받아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고. 전면 거부다. 네.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거부했는데 이거 뭐가 하면 거부한 논리가 이미 조사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정유라 예. 이병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못 믿어서 특검하자 그러니까 이미 조사했지 않느냐. 예. 특검 필요 없다라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 그렇게 한 게 딱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특검을 갖다 그나마 수용하고 특검에 의해서 기소당하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블랙리스트 사건 의혹에서 가장 핵심은 몇 번 다루긴 했지만 근데 정말 지금 그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법관회의 한 번 열린 게 지금까지 이제 형식적으로 3번 열렸어요. 2003년 한 번, 2009년 한 번, 이번까지 했는데 진정으로 전체 이 법원을 대표하는 100명이 모인 건 최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거 한번 모이려면 1년, 2년씩 걸리는데. 판사들이 정말 우리 흔한 말로 범생이 중에 범생이들이죠. 연수원 내에서도 사법연수원에서도 판사들 친구들 보고는 야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너무 폭이 좁은 게 아니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지적을 할 정도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실제로는 움직인 것 자체로 사건이에요. 예. 오죽하면 움직였겠어요. 근데 이 블랙리스트라고 불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어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무체부 장관 재판받고 있잖아요. 구속 상태에서. 그런 비슷한 게 만들어졌다는 건 어마어마한 범법인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의 컴퓨터는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되는 신성 불가침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한 번 조사했는데 뭘 조사를 또 하냐. 그러니까 법원이 독립을 보장받는 것은 권력으로부터 보장을 받는다는 것이지 독립을 보장받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보장받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노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판사 사법부라고 하는 게 독립과 국회에 계시니까 국회와의 역할에 있어서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이 법원의 독립을 진정한 의미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이 사법 상설화로 될 수 있을까요? 법관회의 상설화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저는 뭐 이 법원 내부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는 보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일단은 현행 헌법에 의해서 우리 헌법이 재헌헌법하고 지금 헌법이 다른 게 뭐냐면은 그 지금 헌법은 대법원장이 모든 대법관의 재청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국회에서 결국에는 동의를 얻게 돼 있지만은 그 재청하는 그 권한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고 원래 그 재헌헌법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왕적인 권한을 갖다가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대법원장의 권한이 강화됐으니까 사법부 권력이 독립된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자칫 착각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박정희가 만들어낸 제도예요. 이렇게 만들면서 겉으로는 사법부가 독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법원장 하나만 통제하면 돼요. 하나만 통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는 대법원장의 권한이 강화됐으니까 사법부 권력이 독립된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자칫 착각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박정희가 만들어낸 제도예요. 이렇게 만들면서 겉으로는 사법부가 독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관회의 상설화는 수용하지만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는 안 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의 요구를 절반만 수용하는 꼼수로 배수진을 쳤습니다. 판사들이 성향과 동향을 감시하면서 아래로부터의 개혁, 민주법원을 꿈꾼다? 이건 모순 아닌가요? 축소하고 묻어두려 할수록 그에 반해 내부의 개혁의 에너지는 더 커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는 좀 해주셔야죠. 예.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잠깐 리포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른바 법관들 사이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얼마 전에 불거졌죠. 왜냐하면 이제 성향 분류를 해가지고 그 법관들이 지금 최근에 우리 법원이 가지고 있는 그 형태가 어떻게 보면은 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법원과 충돌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이 왜 이런 일들을 벌어지냐라고 알고 봤더니 그 법관들을 성향에 따라 분리하는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이 그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이로 사실이라면 그걸 밝혀야 된다라고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일반 법원의 판사들 사이에서 높았었고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진상규명위원회까지 꾸려서 조사를 해봤는데 문제는 실제로 그런 것이 존재하는 증은 아니다라는 식으로만 결론을 내렸고 또
그 정말 그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리스트가 존재한다고 불려진 법원행정처에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컴퓨터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고 그냥 그 자리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후임자가 들어와서 봤더니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깡통 컴퓨터였다라. 그러니 전임 그 판사가 썼던 제대로 된 컴퓨터를 조사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요구까지 있었는데 그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판사들이 이른바 판사회의란 걸 개최를 했고 그렇죠. 그 판사회의를 개최해서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 법원행정처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 인사권, 판사들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 판사들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분리해서 불이익도 주고 실제 중요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관여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일부 이럴 거에는 그런 견제하기 위해서 전국 법관들의 대표회의를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 밑에서도 어떤 사법행정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